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각자의 서랍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서랍을 열어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서랍은 바로 완벽한 휴식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책 읽어드릴게요. 작가 소개 읽어드릴게요. 서재일, 웹툰 작가, 새벽 9시 폐쇄인간 등을 연재했다. 경일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재직 중. 내 안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보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도 어깨가 흠뻑 젖지 않을 정도의 비가 오는 날씨를 좋아합니다. 혼자가 편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꿈꿉니다. 쉬어야 해, 쉬어야 해. 몇 년 전부터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빈틈없이 이어지던 바쁜 일들을 마무리하고 비로소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식기. 어떻게 쉬어야 완벽하게 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휴식이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일주일 중 하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일하는 시간만으로 채워져 있던 그동안의 생활이었으니 당연히 그 반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누군가 쉴 때 뭘 하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지. 쉬는데 하긴 뭘 해. 라고 세울 필요 없는 핏대까지 세우면서 힘주어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지침이기도 하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휴식기. 온전히 쉬는 일에만 집중해도 지장이 없는 시간을 갖기 위해 바쁜 일상들을 참고 감내해왔다. 따지고 보면 이런 시간은 평생 처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항상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목표로 했던 것을 이뤄내더라도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다. 그보다 다음 할 일에 대한 걱정이 더 먼저였다. 하나가 끝나면 바로 다음 할 일을 시작해야 마음이 놓였고 스스로 쉬는 것에 대하여 용납이 되지 않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산 듯 생색을 내고 있지만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삶이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짧은 휴식이기에 더욱 비장하게 임하게 된다. 이 시간만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낼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완벽한 휴식을 위해. 먼저 블라인드 날개의 각도를 천장으로 향하게 하여 햇빛을 최대한 차단한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시간의 법칙도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TV 전원을 켜고 리모컨의 채널 버튼을 누르는 게 지겨워질 때쯤 멈추었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홈쇼핑 채널에서 쇼핑 호스트들이 블랙, 베이지, 화이트 세 가지 색상의 모피를 직접 입고 벗으며 완벽한 핏을 뽐내고 있었다. 발끝까지 오는 기장과 허리까지 오는 기장 두 가지 스타일 모두 걸치기만 하면 누구든 패션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장담한다. 이번 기회에 주문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처럼 시청자를 홀리고 있다. 주문이 폭주하여 품절이 임박했다는 말에 괜히 나까지 마음이 조급해지며 문득 과거 어느 날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가 입고 온 모피를 부러워하며 바라보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면에 모피를 컬러별로, 기장별로 엄마에게 입혀보며 그 모습을 그려본다. 왠지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진짜 동물 모피인지 인조 모피인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나 싶었지만 호스트가 마감 임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멘트에 정신이 들었다. 리모컨을 들어 다른 채널로 돌리며 몸을 좀 더 소파 깊숙이 파묻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생일을 축하하지 않아 라는 파트예요. 좁은 소파 탓에 자세가 불편해서였는지 TV 소리 때문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눈이 떠졌다. TV 화면에는 매끈한 보디라인을 자랑하는 모델들이 그에 못지않은 보디라인으로 잘 빠진 런닝머신 위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잠에 빠져들기 전 돌려놓은 채널이 다른 홈쇼핑 채널이었나 보다. 습관적으로 집어든 핸드폰 화면에는 몇 개의 광고성 알림과 한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3시간 전에 온 엄마의 전화였다. 아들의 안부를 체크하는 일상적인 전화였을 것이 뻔했다. 평소 엄마의 생활 패턴이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만한 시간이었지만 받지 않는다 싶으면 금방 끊을 생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 예상과 달리 3번의 통화 연결음 뒤에 엄마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주 일요일에 아빠 생신인 거 알지?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몇 시까지 올 수 있냐는 말은 내가 항상 바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엄마의 나름의 배려와 함께 그래도 당연히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단정까지 포함한 질문이었다. 이번 주 일요일? 일요일에 일이 있다고 했는데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몇 시에 끝나? 저녁 먹을 건데 시간 맞춰서 못 와? 못 가요, 못 가. 전 괜찮으니까 저 빼고 식사하세요. 그래? 그래도 그럼 안 되지. 화요일? 화요일에는 올 수 있어? 아마도 내가 대학생이 된 이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학교 일이나 아르바이트 등 가족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핑계들을 대며 종종 불참하곤 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싫어서 아예 없는 핑계를 만들었던 건 아니었지만 반드시 참석하기 위하여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죄책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딱히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아주 틀리지도 않다. 내 어릴 적 기억 전체를 스캔해봐도 우리 집은 가족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가며 축하한 적이 몇 번 없었다. 굳이 생일을 축하하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서적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집안 분위기였다. 축하할 일이 있어도 유난스럽게 축하 같은 건 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굳이 그걸 드러내서 위로 같은 걸 받으려 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각자 알아서 잘 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될 때만 아빠에게 혼이 나긴 했다. 아빠가 잘못한 일도 있었을 텐데 아빠가 다른 가족에게 혼이 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나도 여느 아이들처럼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소풍을 앞둔 전날 밤 잠자리에 누워 무언가 작은 거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 눈이 떠지면 재빠르게 세수를 마치고 기분 좋은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출근 준비를 하는 아빠 눈치를 살폈다. 기대와 달리 별거 없이 지나갈 것이 뻔해 보이면 억울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현관을 지키고 서서 아빠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요구해 보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아저씨라고 부르는 폐륜을 저지른 적이 있을 정도로 어릴 적 나는 엄했던 아빠를 어려워하고 멀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그런 시도를 한 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용기가 가상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속으로는 몇 번을 연습하고 어렵게 낸 용기가 무색하게 대부분의 시도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고놈 참 애답지 않게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번번이 듣던 나도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쌓인 날이면 엄마에게 투덜대며 어린 티를 냈다. 어서 빨리 부엌 서랍 안에 넣어둔 손지갑을 꺼내서 내게 동전 몇 개를 쥐어달라는 어필이었다. 부엌 서랍에 넣어두어서 그랬는지 엄마 지갑 안에서 꺼낸 동전은 항상 은근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그 동전 몇 개의 온기는 억울함과 서운함에 눌려 납작해진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곤 했다. 아빠와 엄마의 상반된 기조의 교육법은 그들도 예상치 못한 신묘한 시너지 효과를 냈는지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데는 그리 많은 동전과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마음이 어느 정도의 경도로 단단해진 이후 생일은 단지 1년 중 태어난 날과 날짜가 같은 하루일 뿐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여겨졌다. 내 생일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그랬다.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용돈이라도 받게 된다면 땡큐. 그렇지 않더라도 별로 서운해하지 않게 됐던 것 같다. 내 눈에는 색색깔 색연필로 쓴 생일 초대장을 나누어 주며 자신의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유난스러운 것이 없어 보였고, TV 드라마에서 왕자, 공주 옷을 입힌 아역 배우의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주는 장면은 나에게 오글거림만 유발할 뿐이었다. 지금도 내 7살의 생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당시 다니던 유치원에서는 그 달에 생일인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파티를 열어주었다. 하얀 생크림에 먹어도 되는지 알 수 없는 꽃장식에 올라간 케이크와 평소라면 조르고 뗐어야 간신히 얻어먹을 수 있었던 과자와 음료수, 무엇보다 당시 너무 비싸고 귀해서 나중에 크면 과일 장수가 돼서 실컷 먹어야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던 바나나까지. 몇 개의 긴 테이블을 이어붙인 생일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나를 포함하여 그날의 주인공들을 위해 차려졌다. 준비된 생일 파티의 마지막 순서는 축하 노래 끝부분에 맞춰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의 엄마들이 줄지어 등장하여 생일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몇 차례 리허설을 한 대로 엄마 볼에 뽀뽀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항상 일을 나가던 엄마도 그날은 뽀얗게 화장을 하고 참석해 주었고, 사진 앨범에 고이 꽂아둘 만한 기념사진도 여러 장 남길 수 있었다. 유치원을 다녀보지 않은 형과 누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두고두고 무척 부러워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준비해준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선물을 들고 와준 엄마, 이 모두에게 미안했던 건 정작 그 자리의 주인공인 내가 즐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음 여러 구석이 편치 않았다. 생일 파티가 진행되는 내내 머릿속에는 생일이면 생일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어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한복까지 차려입고 앉아서 주목을 받는 일은 너무나 곤혹스러웠다. 그 무엇보다 나 때문에 엄마가 일을 빼고 유치원까지 와야만 했다는 사실이 미안했다. 처음 받아보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활짝 웃는 얼굴로 보답해야 하는데, 덜 익은 감을 처음 베어문 사람처럼 자꾸 떫은 표정이 지어졌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무사히 거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고 나서야 평소 얼굴을 되찾을 수 있었다. 신발을 벗겨낸 발바닥에 닿는 거실 장판의 감촉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8살이 되는 이듬해 생일은 유치원에서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정말 다행스러워하며 안심했다.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난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 같이 분위기에 취하거나 흥이 올라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 20대가 되고 나서는 나이트나 클럽에서 멋지게 즐기는 모습을 동경해 몇 번 가보기도 했지만 그 이상 즐겨 찾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무던한 집안 분위기에 완벽 적응했던 것일까? 원래부터 타고난 성향 자체가 그랬던 것일까? 나에게는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와 같은 질문이었다.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 어쨌든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해도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마음이 쓰이지 않았고 평화로웠다. 이어서 다음 파트 읽어드릴게요. 사랑하고 불편한 나의 가족. 언제부터 생일들을 그렇게 챙겼다고 그래요? 나는 빼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일요일에 하시라니까요. 이 자식아, 왜 빠져? 왜? 그럼 안 되지. 아니, 굳이 나 하나 때문에 나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엄마도 전에 모임 갔다가 엄마 빼고 모임하라고 한 적 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엄마가 그랬다고 너도 그러는 거야? 빨리 말해.
화요일에는 돼? 안 돼?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다. 언제부터였을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가족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모두 함께 모여 축하를 해오고 있다. 생일을 보내는 방법이라면 가족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연말에는 불과 며칠 간격이라는 것쯤은 핑계가 되지 않듯이 크리스마스와 송년회를 따로 챙겨서 모인다. 또 며칠 뒤 신년 아침이 되면 동네 뒷산에 올라 함께 배드민턴을 치며 화합하기도 한다. 배드민턴을 처음 같이 치게 되었을 때 아빠와 내 라켓 사이를 반복하며 오가는 셔틀콕의 곡선이 너무나 생경했던 기억이 난다. 아빠와 아들 사이가 된 지 30 몇 년 만에야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꿈에서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다. 그 외에도 기회만 되면 각종 데이들을 구실로 외식을 하기도 하면서 모이는 자리의 횟수는 점점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다. 다들 바쁜 와중에 열의를 제쳐두고 꽤나 열심히 모임에 참석했다. 마치 언제나 그랬었다는 듯이.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한 번 더 바뀌었나 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동의라도 있었던 건가? 누구 하나 나에게 설명해주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같은 건 없었다. 그런 논리적인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가족이 몇이나 있겠나 싶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예전과 다른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색한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았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화요일로 옮겨도 다들 괜찮은지. 그리고 나는 굳이 참석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했다고 꼭 말씀하시고요. 일요일에 잡혀있는 일정을 어떻게든 조정하면 참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다. 가족 모임에 어떻게든 참석시키려는 엄마에게 그동안 맞듣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린 것이다. 몇 초간의 침묵 후에 그대로 통화가 끝났다. 곧바로 밀려오는 찜찜함과 후회 때문에 자세를 일으켜 고쳐 앉았다. 다시 한번 한숨이 터져나왔다.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화해 전화를 걸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는 통화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만두기로 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대한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자각만으로는 나의 마음이 설득되지 않는 것 같다. 누구보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나도 내가 어딘가 단단히 꼬여있나 싶었다. 모이게 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었다. 한 곳에 모여있지만 각자 분리된 것 같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단지 이렇게나 자주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우리 가족을 보고 화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며 모여있는 그 모습만이 필요한 것 같았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건 가족 중에 나뿐인 걸까? 나만 쿨하지 못하게 묻고 따지고 있는 건가? 집이 화목해졌다는데 뭘 이리도 까다롭게 따지고 드냐고 한다면 할 말이 있다.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족은 나와 모든 구성원을 포함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혈연으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권력이나 권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당연한 듯 요구하거나 무조건적인 동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한 집에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 없다. 누군가에 대하여 잘 알기 위해서는 함께 밥을 먹은 횟수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각자 생각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관계가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애를 써서 모이고 거기서 얻어낸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거짓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정말 소중하고 값진 성취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과거 가족의 모습과 현재 가족 모습 사이에 어떤 과정이나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고 몰입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TV 화면을 보며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의 진동이 울려왔다. 아들, 아빠가 화요일에 하자고 하시네. 화요일 저녁에는 올 수 있지? 네, 알겠어요. 그래, 언제 자려고? 내일은 작업실 안 나가니? 이제 잘 거예요. 주무세요, 어서. 그래.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이런 생각을 말해도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끼얹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거라는 믿음도 부족하다. 푸석한 알갱이가 뭉쳐진 흙덩이가 아니라 촉촉하고 끈끈하게 다져진 찰흙이 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의 축적이 조금 더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그 다음 편은 소제목이 완벽한 휴식법 2입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휴식법 3까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뒷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각자의 서랍 중에서 두 번째 서랍인 완벽한 휴식법이라는 파트를 읽어드렸는데요. 다들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는지, 또 완벽한 휴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작가는 완벽한 휴식법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을지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책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어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 안녕!